저는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납치되어 강원도 산골마을로 끌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신분증과 휴대전화, 그리고 1억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빼앗아 갔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사려고 모아온 전 재산이었죠. 이제 이게 내 몸값이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저는 단 한 푼도 없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돈을 벌러 떠난 틈을 타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겪어야 했던 일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게 될 때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 가깝고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감사드리며 편안한 청취 되시기를 바랍니다. 15년 전 24살의 광주 출신 회계사 박수진 씨는 북구에 있는 자신의 작은 월세 원룸에 앉아 또다시 통장 잔고를 세고 있었다. KB국민은행 예금 통장에는 5,87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그중 3천만 원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담양에 있던 작은 밭을 파시고 손주들에게 나눠주신 돈이었다. 또 1,500만 원은 아버지께서 밤에 차고지 경비원으로 두 번째 일을 시작하셨을 때 보태주신 돈이었다. 딸, 아파트 사는데 보태 써라의 아버지는 그때 봉투를 찔러주며 말씀하셨다. 나머지는 수진 씨가 모든 것을 아껴가며 스스로 모은 돈이었다. 4년간의 휴가 없는 생활, 새 옷도, 카페도, 그 어떤 여가 생활도 없이 버텼다. 꿈에 그리던 아파트 계약금을 모으기까지 이제 정말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광산구 신축 25층 아파트 분양 광고지에 실린 집이 그녀를 유혹했다. 영산강이 내다보이는 밝은 스튜디오형 아파트,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야 하는 남의 집이 아닌 온전한 내 집. 수진아,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니? 어머니가 식탁에 접시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내가 한번 말해봐. 언제까지? 청춘은 다 지나가는데 너는 계속 돈만 모으고 또 모으고 내 꼴 좀 봐의 뼈밖에 안 남았잖아. 수지는 주말을 맞아 서구에 있는 부모님의 낡은 빌라에 와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두툼하게 썬 신선한 토마토 샐러드를 앞으로 밀어주었다. 맞은편 낡은 식탁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말에 동조했다. 그는 늘 과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엄마, 나 잘 챙겨 먹어. 수지는 포크로 동그랑땡을 찍으며 손사래를 쳤다. 그리고 반년만 더 있으면 내 집이 생기는걸? 그럴 만한 가치 있잖아. 가치야 있지.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옆자리에 앉아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에서 빠져나온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무심코 쓸어넘겼다. 하지만 그 집에 너 혼자 살 거면 무슨 소용이니? 저기 3층 사는 빛나 기억나니? 너보다 2살이나 어린데 벌써 둘째를 낳았어. 그녀의 18살 남동생 지훈이 자기 접시 위에서 피식 웃었다. 엄마, 또 시작이네. 누나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게 놔두라고? 대체 언제? 어머니가 예기치 않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30에, 40에. 내가 병원에서 그런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니? 40다 돼서 첫 아이 낳으러 와서는? 여보, 그만해. 나직하지만 무게 있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내의 말을 끊었다. 딸이 잔소리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 수지는 감사한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봤고 아버지는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살짝 윙크를 보냈다. 신경 쓰지 마라. 내 엄마는 늘 저러시잖니 하는 뜻이었다. 광주건설회사에서 그녀는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3년째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꼼꼼함과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는 능력으로 인정받았다. 부장인 안성진 씨는 그녀처럼 책임감 있는 직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승진을 암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진에게 일은 오직 목표, 즉 언제든 예고 없이 들이닥칠 수 있는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침내 자신만의 규칙대로 살 수 있는 그 아파트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그 가족 식사가 있은 지 일주일 후 한유라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이 막 분기 보고서를 붙들고 송장의 숫자들을 대조하고 있을 때였다. 휴대전화 화면에 졸업식 때 함께 찍은 사진이 떴다. 유라는 깊게 파인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수진은 단정한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수진아, 내 사랑. 친구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다. 나 엄청난 소식이 있어? 나 결혼해. 정말? 수진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사무실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축하해. 행운의 주인공은 누군데? 아, 얘기하자면 길어. 유라가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있잖아, 사연이 좀 있어.
내가 서울에서 사업하는 민혁 오빠 얘기했던 거 기억나? 아무튼 그 오빠가 프러포즈했어. 결혼식은 한 달 뒤에 속초에서 해. 너 올 거지? 제발, 수진아. 넌 내 최고의 친구잖아. 수진은 망설였다. 강원도까지 가려면 비행기표, 선물, 옷에 돈을 써야 했다. 이 모든 것은 아파트 구매를 몇 달은 더 늦출 터였다. 유라야, 잘 모르겠어. 나 일도 있고 지금 보고서 마감 기간이라. 일은 좀 제쳐도. 유라가 말을 끊었다. 언제 또 쉬겠어? 비행기 표는 내가 끊어줄게. 걱정 마. 그리고 우리 집에서 지내면 돼. 우리 부모님도 너 기억하고 엄청 기다리실 거야. 바다도 보고 산에도 놀러 가자. 응, 제발. 그녀의 목소리에는 너무나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어 수지는 거절할 수 없었다. 생각해보니 마지막으로 쉰 게 언제였더라. 2년 전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친구분의 농장에 가서 사흘 동안 감자를 캤던 것이 휴가라고 여겼던 전부였다. 알았어. 그녀는 항복했다. 갈게. 만세. 유라가 소리쳤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약속해. 정말 엄청난 결혼식이 될 거라고. 수지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다. 회사 옆 부서 동료인 마리나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위험에 대해 여자 혼자 거기서 뭘 하냐는 둥. 뉴스에 나오는 흉흉한 이야기들에 대한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드디어 딸이 휴가 소식을 전하자 어머니는 손뼉을 쳤다. 진작 그랬어야지. 맨날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연애할 틈이 있나. 마리나 씨랑 가는 거니? 아버지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분은 결혼한 분이고 괜찮은 사람 같던데.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일주일 쉬고 돌아올게요. 수영복 잊지 마. 지훈이 휴대전화에 코를 박은 채 조언했다. 선크림도. 안 그러면 삶은 개처럼 익어서 올 테니까. 수지는 8월 3일 금요일 속초에 도착했다. 유라는 공항에 아는 사람을 통해 활주로 바로 앞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졸업 후 2년이 지났지만 거의 변하지 않았다.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몸에 꼭 맞는 자홍색 원피스에 아찔한 높이의 하이힐, 화려한 화장을 한 모습은 여전했다. 수진아, 그녀는 친구의 목에 와락 매달리며 달콤한 향수 구름을 풍겼다. 왜 이렇게 창백해? 괜찮아. 우리 동네 햇볕이 금방 고쳐줄 거야. 가자. 차 기다리고 있어?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유라는 예비 신랑, 결혼 준비, 그리고 특별히 서울에서 맞췄다는 드레스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수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반쯤 귀를 흘려들었다. 속초는 대조의 도시였다. 현대적인 유리 고층 건물들이 낡은 5층짜리 아파트와 나란히 서 있었다. 값비싼 명품 가게 옆에는 땅바닥에 과일을 놓고 파는 노점들이 있었다. 세련되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들이 히잡을 쓴 여성들과 나란히 거리를 걸었다. 저기가 우리 집이야. 유라는 높은 담장 너머 2층짜리 저택을 가리켰다. 아빠가 10년 동안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셨어. 들어와. 사양 말고. 유라의 부모님은 손님을 친딸처럼 맞아주셨다. 선한 인상을 가진 50대쯤의 풍채 좋은 어머니는 곧바로 온갖 음식이 차려진 식탁에 그녀를 앉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여러 가지 쏙을 넣은 노릇노릇한 메밀 부침개, 만두와 비슷하지만 특별한 맛이 나는 감자옹심이, 그리고 수진이 이름도 모르는 달콤한 후식들이 있었다. 먹어라, 먹어. 얘야, 단주인은 계속해서 새로운 음식을 접시에 덜어주며 말했다. 광주에서는 밥도 안 주나? 아주 말랐네. 여보, 애 좀 그만 괴롭혀. 유라의 아버지, 희끗희끗한 귀밑머리를 한 덩치 큰 남자가 아내를 부드럽게 나무랐다. 오는 길에 피곤했나 보잔소. 괜찮아. 좀 쉬게 해줘. 유라가 친구의 손을 잡아 끌었다. 가자. 내 방 보여줄게. 내일 아침 일찍 교회로 나갈 거야. 거기 친척분 별장에 수영장 있거든. 그리고 모레는 마지막 준비. 일요일이 결혼식이야. 그날 밤 시원한 손님방에 누워 수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일집일이라는 갇힌 순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가 울었고 어디선가 멀리서 산사의 저녁 종소리가 들려왔다. 이 낯설고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광주에서의 걱정거리들은 멀고 하찮게만 느껴졌다. 결혼식 날 유라가 친구의 어깨를 흔들며 그녀를 깨웠다. 일어나, 잠꾸러기야. 벌써 9시인데 미용실 가야지. 하루는 정신없이 흘러갔다. 미용실에서는
수진에게 올림머리와 화려한 화장을 해주었다. 여긴 강원도 결혼식이지 사무실이 아니잖아. 유라가 웃었다. 그 다음엔 친구를 위해 특별히 사둔 드레스를 입어보았다. 내 검은색 옷은 안 돼. 너무 얌전하잖아. 그 다음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예식장으로 향했다. 동해가드는 시 외곽에 있는 거대한 복합 단지였다. 3개의 홀, 야외 테라스, 분수, 조명이 있었다. 저녁 7시가 되자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고 수지는 제네시스, 넥서스, 최신 모델의 벤츠 등 새로운 차들이 계속해서 들어서는 것을 놀라움 속에 지켜보았다. 우리 동네는 원래 이래. 유라가 베일을 정돈하며 설명했다. 결혼식은 집안의 얼굴이거든. 우리가 남들보다 못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 홀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긴 테이블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하객들이 앉아 있었다. 남자들은 근사한 정장을, 여자들은 보석과 반짝이로 장식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수지는 신부 친구들 테이블에 앉았지만 그들은 자기들끼리 강원도 사투리로만 이야기하며 가끔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 강민혁이 그녀 옆에 나타났다. 그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자리에 앉아 자신을 신랑의 먼 친척이라고 소개하고는 서툰 영어 억양을 사과했다. 농담은 성공적이었다. 수지는 미소 지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잘 관리된 손, 그리고 어두운 눈에 세심한 시선을 가진 30대쯤의 잘생긴 남자였다. 유라 씨 친구분이시죠? 광주에서 오셨다고요. 그가 그녀의 잔에 주스를 따라주며 물었다. 저도 일 때문에 거기에 자주 가는데 아름다운 도시죠. 특히 강변이요. 무슨 일 하세요? 대화를 이끌어줄 사람이 나타나자 그녀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건설업을 합니다. 가족 사업인데 제가 자재 공급을 맡고 있어요. 어디 보자. 맞춰볼까요? 당신도 건설업에 종사하시죠? 그의 통찰력에 수지는 놀랐다. 거의 마치셨네요. 건설 회사 회계사예요. 거 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린 통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는 만남을 축하하며 잔을 들었다. 그날 저녁 내내 강민혁은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공용 접시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가져다 주었다. 이 갈비 꼭 드셔보세요. 저희 고모님이 강원도에서 제일 잘 만드세요. 그는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녀의 일과 계획에 대해 물었다. 남자의 관심에 익숙하지 않았던 수지는 마음이 녹아내렸다.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그가 밤 11시쯤 제안했다. 제 차에 저희 동네 산 사진들이 있어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거든요. 설악산, 지리산도 가봤어요. 여긴 답답하니 바람 쐬러 나가시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홀 안은 사람들로 북적여 정말로 더웠다. 시끄러운 음악에 지쳐가고 있었고 신선한 공기가 마시고 싶었다. 그들은 직원용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갔다. 강민혁은 신사적으로 문을 잡아주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주차장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저기 저 짙은 회색 제네시스 GV80이에요. 그가 주차장 구석을 가리켰다. 가시죠. 거기가 더 조용하고 음악도 잘 안 들려요. 그날 밤 수진이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차의 열린 문으로 몸을 숙였을 때 누군가의 손이 뒤에서 그녀를 낚아채고 톡 쏘는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천을 얼굴에 틀어막았던 것이다. 소리를 지르고 뿌리치려 했지만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깨어났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입안은 바싹 말랐으며 손은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에 묶여 절였다. 눈에는 안대가 채워져 있었지만 그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아마도 날이 밝은 모양이었다. 차는 비포장도로에서 덜컹거렸고 흔들릴 때마다 메스꺼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꼼짝마 누군가의 목소리가 한국말로 들려왔다. 거의 다 왔어. 수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려 안대를 적셨다. 여긴 어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설마 강민혁이 그냥 범죄자였던 걸까? 아니면 몸값을 노린 납치? 그녀에겐 통장에 돈이 있었다. 어쩌면 그들이 그걸 알아챈 걸지도. 차가 멈췄다. 그녀는 밖으로 끌려나와 발을 딛고 섰다. 누군가 안대를 벗기자 그녀는 눈부신 아침 햇살에 눈을 찡그렸다. 눈이 익숙해졌을 때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산빛 아래 서 있는 돌집이 보였다. 주위에는 오직 바위와 드문드문 서 있는 나무, 그리고 끝없는 하늘뿐이었다. 사방 수킬로미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당에는 머리를 수건 아래로 묶은
희끗희끗한 검은 머리의 50대 여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남자 3명이 서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을 수지는 바로 알아봤다. 강민혁이었다. 그는 조금의 당황이나 후회도 없이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인이 다가와 그녀의 턱을 움켜쥐고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입안을 들여다보고 어깨와 엉덩이를 더듬었다. 그녀의 거친 손가락은 새의 발톱 같았다. 말랐군의 그녀는 강한 사투리가 섞인 한국말로 말했다. 하지만 괜찮아. 살찌우면 되지. 중요한 건 골반이 넓으니 얘는 잘 낳겠어. 그리고 바로 그때 수지는 깨달았다. 그녀의 값어치를 매기는 눈빛을 보며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깨달았다. 여기서 그녀는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녀는 물건이고 기능이며 대를 잇기 위한 도구다. 그녀의 의견, 소망, 고통은 아무에게도 중요하지 않다. 박 여사는 포로의 턱을 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더니 남자 중 한 명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혁이 아니라 찌푸린 눈빛과 거친 일에 익숙한 무거운 손을 가진 더 젊은 남자였다. 철수야, 내 아내다. 그녀는 아마도 수진을 위해 일부러 표준말로 말했다. 집으로 데려가 씻기거라. 그러고 나서 얘기하자. 김철수가 다가와 그녀의 팔꿈치를 거칠게 잡아 끌었다. 피부에 멍이 들 정도였다. 그는 마치 고집 센 양을 끌고 가듯 그녀를 집으로 질질 끌고 갔다. 수지는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집안에서는 아궁이에서 나는 연기 냄새, 삶은 고기 냄새, 그리고 뭔가 특유의 냄새가 났다. 여러 세대가 같은 사람들이 살고 같은 음식을 요리하고 같은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오래된 집의 퀴퀴한 냄새였다. 김철수는 그녀를 흙바닥으로 된 작은 방으로 밀어넣었다. 구석에는 물이 담긴 양동이와 거친 수건이 걸려 있었다. 씻어. 그가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심한 사투리로 퉁명스럽게 뱉었다. 그가 나가자 밖에서 빗장 닿는 소리가 들렸다. 방의 창문은 천장 바로 아래에 있는 아주 작은 것으로 촘촘한 쇠창살이 박혀 있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눈이 퉁퉁 붓고 목이 마를 때까지 소리 없는 흐느낌 속에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다. 1시간 후 박 여사가 강민혁과 함께 돌아왔다. 시어머니 손에는 수진의 핸드백이 들려 있었다. 예식장 옷보관소에 맡겨두었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박 여사는 그 내용물을 거칠게 깎아 만든 탁자 위에 쏟아부었다. 화장품이 울퉁불퉁한 판자 위로 굴러갔다. 광주 아파트 열쇠가 나무에 부딪히며 짤랑거렸다. 신분증이 앞면이 위로 옥에 툭 떨어졌다. 이건 내 차지다. 박 여사는 신분증을 품속에 밀어넣었고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고 유심칩을 빼내더니 반으로 부러뜨렸다. 그 딱 하는 소리에 포로의 마음속 무언가도 끊어지는 듯 했다. 외부 세계와 그녀를 연결하던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것이다. 이건 뭐냐? 시어머니는 은행카드를 손에 들고 마치 신기한 물건인 양 이리저리 뜯어보고 있었다. 카드예요. 수진이 마른 목으로 겨우 쉰 목소리를 냈다. 카드인 건 나도 안다. 비밀번호가 뭐냐? 그녀는 침묵했다. 박 여사가 김철수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별다른 준비 동작 없이 묵직하게 포로의 뺨을 때렸다. 수지는 벽에 어깨를 부딪히며 쓰러졌다. 입안에 피맛이 번지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다. 비밀번호. 박 여사는 마치 말고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 설명하듯 끈기 있게 반복했다. 3번째 구타 후에 수지는 숫자를 말했다. 저항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차피 빼앗길 것을. 1억 5천만 원이나 되네. 강민혁이 자신의 휴대전화 앱으로 잔액을 확인했다. 이렇게 절약하는 아가씨 치고는 좀 적은데 나머지 돈은 어디 있나? 예금이요. 그녀는 터진 입술을 부여잡고 속삭였다. KB국민은행에요. 적금 통장. 박 여사와 강민혁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다시 그 짙은 회색 제네시스에 태워졌다. 강민혁이 운전했고 김철수는 뒷좌석 그녀 옆에 앉았다. 그의 재킷 아래로 무언가 불룩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칼이라는 것을 짐작하는 데는 큰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시내 은행 지점에서 그녀는 1억 원 이상의 거래를 위한 별도의 상담실에 앉혀졌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곳이었다. 유니폼 스카프를 맨 젊은 은행원은 오랫동안 신분증을 살피고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더니 내부 전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선임 매니저님이 오실 겁니다. 수지는 칼끝이 갈비뼈를 더 강하게 찌르는 것을 느꼈다.
김철수는 그녀의 무릎에 무거운 손을 올린 채 옆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 보기에는 자상한 남편의 모습처럼 보였다. 피곤한 얼굴에 40대쯤 되는 풍채 좋은 선임 매니저는 규정대로 질문을 했다. 인출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토지 매입 때문입니다. 반대편에 앉아있던 강민혁이 그녀 대신 대답했다. 계약건이 있는데 매도인이 현금을 원해서요. 본인 맞으십니까? 매니저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칼이 꿈틀거렸다. 네, 맞습니다. 매니저는 무언가 느낀 듯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했다. 사람마다 사정은 있는 법이니까. 그녀는 은행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리해. 40분 후 수진은 은행 봉투에 담긴 돈다발을 받았다. 강민혁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었고 그들은 다시 산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박 여사는 탁자 위에 지폐를 펼쳐놓고 다발별로 정리하며 세고 있었다. 그녀의 뼈마디가 굵은 손가락은 숙련된 출납원처럼 빠르고 능숙하게 움직였다. 김철수는 옆에 앉아 멍하니 돈을 쳐다보고 있었고 강민혁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내 몸값으로는 훌륭하구나. 시어머니는 셈을 마치고씩 웃었다. 내가 내 돈으로 내 자신을 산 셈이야. 이런 경우는 드물지. 그러니 이제 넌 우리 것이다. 모든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사들인 거야? 그 말은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다. 그녀는 자신의 돈으로 팔렸다. 4년간의 절약, 포기, 꿈이 그녀 자신의 노예 생활에 대한 몸값으로 변해버렸다. 그날 밤 수지는 김철수의 방에 갇혔다. 낮은 천장의 지붕 바로 아래 작은 창문 하나, 철제 침대와 나프탈렌 냄새가 나는 낡은 옷장이 있는 작은 골방이었다. 구석 모대는 색이 바랜 기도용 방석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흐릿한 물병이 놓여 있었다. 김철수는 그녀를 따라 들어와 안에서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모습은 더욱 거대해 보였다. 그는 그녀를 말없이 짓누르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 몸을 움츠리고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안 돼요. 그녀는 등이 벽에 닿을 때까지 구석으로 기어갔다. 제발, 부탁이에요. 안 돼요. 그는 한국말을 못 알아듣거나 혹은 그런 척하는 것 같았다. 잠시 더 앉아있다가 침대에 누워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몇 분 후, 그는 코를 골기 시작했다. 수지는 밤새도록 구석에 앉아 소리 하나하나에 움찔하며 꼼짝도 못했다. 아침이 되자 다리는 저리고 등은 마비되었지만 감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사흘 후 수많은 수염에 묵주를 든 백발의 노인이 집에 찾아왔다. 그는 박 여사의 죽은 남편과 사촌지간이었다.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긴 검은색 옷과 머리를 가리는 수건을 쓰라고 명령했다. 오늘 혼례를 올릴 거다. 그녀가 선언했다. 법도에 따라 아내가 되는 거야?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수진은 노인을 향해 소리쳤다. 저는 납치당했고 강제로 끌려왔어요. 도와주세요. 노인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박 여사를 보았다. 그녀는 며느리를 가리키며 강원도 사투리로 빠르게 무언가 짓거렸다. 동의하는가? 노인이 표준말로 물었다. 동의하고 말고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부끄러워서 그래요? 도시 여자라. 관습을 잘 몰라서요. 수진이 소리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김철수가 그녀의 팔꿈치를 너무 세게 쥐어 고통에 숨이 막혔다. 노인은 그것을 보고는 눈을 돌렸다. 그는 그녀의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붙잡혀 있는 겁에 질린 도시 여자를 보았다. 하지만 전통은 전통이었다. 이 지역에서 신부 납치는 흔한 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의식이 올바르게 치러지는 것이고 나머지는 타인이 끼어들 일이 아닌 집안 문제였다. 한편 광주에서는 수진의 부모님이 미쳐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30분마다 꺼진 그녀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밤잠을 설쳤다. 유라의 결혼식이 끝나고 이틀 뒤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딸이 동료와 휴양지에 간 것이 아니라 혼자 속초에 갔다는 것을. 여보, 어떡해요? 어머니는 주방을 서성이며 전화기를 붙잡았다가 가슴을 부여잡았다. 우리 딸 어디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머릿속에는 범죄 뉴스에서 본 끔찍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납치, 강간, 살인. 평생 공부하고 일만 하던 그의 똑똑한 딸. 그의 수진이가 곤경에 처했는데 그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다. 그들은 그날 저녁 바로 경찰서로 갔다. 답답한 지구대 사무실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생기 없는 눈에 피곤한 경찰관이었다.
그는 천천히 일지에 기록했다. 박수진, 24세. 실종 시점은 이틀 전. 아버지는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딸이 휴가를 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강원도의 친구 결혼식에 갔더군요. 성인이 스스로 떠났군요. 경찰관은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24살이면 어린애가 아닙니다.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랑 싸워서 말하기 싫을 수도 있죠. 그런 일은 허다합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아버지가 폭발했다. 내 딸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실종됐다고요. 뭐라도 좀 해봐요. 당신들은 신고를 접수할 의무가 있잖아요. 박성철 씨는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의무가 있죠. 경찰관은 얼굴을 찌푸렸다. 접수할 겁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만약 따님이 그냥 부모님 간섭에서 벗어나 쉬고 있는 거라면 저희가 강제로 집에 끌고 오진 않을 겁니다.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는 마지못해 서류 양식을 꺼내 한참 동안 펜을 찾더니 서류 상단을 더 오랫동안 채워나갔다. 그의 모든 행동은 이것이 시간 낭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신고는 접수되었고 사건은 실종팀으로 넘어갔다. 젊은 수사관은 솔직하게 경고했다. 강원도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곳엔 그들만의 법과 전통이 있죠. 저희가 공문을 보내겠지만 만약 그녀가 현지 관습에 따라 결혼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범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었다. 공식적인 요청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현지 경찰은 박수진 씨는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뒤라고 회신했다. 마치 수진이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무급 휴가를 내고 직접 강원도로 갔다. 경찰서, 병원, 영안실을 돌아다녔다. 기둥과 정류장의 딸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붙였다. 현지인들은 그를 동정하거나 짜증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도시 남자가 성인 딸을 찾고 있는데 그 딸은 아마도 그냥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돌아가시오. 아버님. 어느 날 시장에서 한 나이 든 강원도 남자가 그에게 말했다. 따님 못 찾을 거요. 산으로 데려갔으면 외지인은 들어갈 수도 없고 만약 살아있고 결혼했다면 스스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을 거요. 여긴 그런 곳이요. 하지만 아버지는 완강하게 수색을 계속했다. 집에는 날이 갈수록 우울증에 깊이 빠져드는 아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병가를 냈고 그 다음엔 또 병가를 냈다가 결국엔 그냥 사직했다. 자신의 슬픔이 영혼을 갉아먹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수 없었다. 여보,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녀는 저녁마다 남편에게 말했다. 어쩌면 우리 애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요. 이제 받아들여야 할지도. 살아있어. 아버지는 완고하게 되뇌었다. 나는 느껴져. 우리 수진이 살아있어. 남동생 지훈은 자기 방식대로 반응했다. 누나가 실종됐는데 무슨 공부냐며 대학을 그만두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18살의 폭행 사건으로 처음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버지가 그에게 소리쳤다. 엄마는 속이 타들어가는데 넌, 아빠는 어디 있었는데요? 누나 납치당할 때 지훈이 쏘아붙였다. 왜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어디 가는지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고. 가족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모두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탓했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슬픔을 겪었고 그 방식들은 서로 양립할 수 없었다. 그 시간 수지는 산비탈의 돌집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3번의 실패한 탈출 시도. 그 각각은 발각과 처벌로 끝났다. 그녀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은 작고 모두가 서로를 알았다. 모두가 친족이나 이웃관계로 얽혀 있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비록 고집이 세긴 해도 김철수의 아내였다. 아무도 자기네 사람을 거역하고 낯선 도시 여자를 돕지 않을 것이다.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박 여사는 옆구리를 걷어차며 그녀를 깨웠다.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야. 가축들이 굶주렸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했다. 땔감은 늘 부족해서 아껴 써야 했다. 온 가족이 먹을 죽을 끓이고 가축들, 소 2마리, 양 10마리, 닭들, 4개 물과 먹이를 주고 외양간을 청소해야 했다. 쇠스랑으로 거름을 퍼내 집 뒤편 더미에 쌓았다. 얼어붙은 땅, 얼음장 같은 바람에 장갑을 껴도 손이 고봤다. 꿈을 대지 마. 이 도시 암소 같은 년,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우리네 여자들은 반나절이면 다 끝낼 일을 넌 하루 종일 붙들고 있구나. 다음은 물 깃기였다. 집에 수도가 없어서 마당의 우물을 이용했다. 등이 쑤시고 팔이 축 늘어질 때까지 10번의 양동이를 들고 왕복해야 했다. 그 다음은 빨래. 온 가족의 옷을 빨랫대야에 넣고 얼음물에서 빨래판으로 문질러야 했다. 봄이 되자 수진의 손은 빨래꾼의 손처럼 변했다. 붉고 갈라지고 부러진 손톱투성이었다. 처음에는 동네 여자들이 도시 며느리를 구경하러 와서 담장가에 서서 자기들 말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보고 동정의 눈으로, 다른 이들은 경멸과 고소하다는 듯한 눈으로 보았다. 저봐, 도시 아가씨는 일할 줄 모른다니까 하는 식이었다. 몸은 점차 고된 노동에 익숙해졌다. 팔은 더 이상 피로로 떨리지 않았다. 등은 강해졌고 저녁이 되어도 다리가 쑤시지 않았다. 하지만 영혼은 익숙해지지 않았다. 거칠어진 농부의 껍데기 아래 수지는 여전히 영산강이 보이는 밝은 스튜디오 아파트를 꿈꾸던 광주의 그 아가씨로 남아있었다. 저녁, 일이 끝나고 박 여사가 아궁이 옆에서 졸고 있을 때 그녀는 툇마루에 앉아 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돌거인들 넘어 어딘가에는 다른 삶이 흐르고 있다고. 그녀에게서 빼앗긴 바로 그 삶이 납치된 지 1년 반 후 추운 2월의 아침, 야무진 손을 가진 마른 체구의 동네 산파가 그녀의 출산을 도왔다. 병원은 멀었고 박 여사는 며느리를 그곳에 데려가는 것을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했다. 뭐타러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산파는 거친 천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땀을 닦아주며 투덜거렸다. 우리네 여자들은 밭에서 애 낳고 바로 감자 캐러 가는데 이 도시 아가씨는 꼬박 하루를 앓고 있네.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와 속을 뒤집어 놓았고 수지는 목이 쉴 때까지 비명을 질렀다. 박 여사는 구석에 서서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마치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을 보듯 공감 없이 실용적인 관심만으로. 붉고 쭈글쭈글한 갓난아기가 가슴에 얹혔을 때 마음속 무언가가 뒤집혔다. 그녀는 이 작은 생명체,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며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고통이나 절망이 아닌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그녀의 피부치, 그녀의 연장이자 이 낯선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것이었다. 민준이라고 부르자 박 여사가 그녀의 팔에서 아기를 빼앗으며 선언했다. 내 돌아가신 아버님 이름을 따서 훌륭하고 존경받는 분이셨지. 수지는 반박하지 않았다. 이름이 무슨 상관이랴. 중요한 것은 그가 존재하고 살아있고 그녀의 아이라는 것이었다. 4년 후 딸 미나가 더 쉽고 빠르게 태어났다. 그때쯤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고 그중에는 출산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 여사는 만족했다. 며느리는 자신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건강한 두 아이를 낳았다. 이제 넌 절대 어디도 못 가. 시어머니는 수진이 딸에게 젖을 물리는 것을 보며 말했다. 내 새끼들은 버리지 못할 테니 만약 도망치려 한다면 내가 찾아서 새끼 고양이처럼 물에 빠뜨려 죽일 거다. 알겠느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박 여사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아이들은 동시에 그녀의 구원이자 족쇄가 되었다. 아이들을 위해 그녀는 계속 살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산을 넘어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민주는 전형적인 산골 소년으로 자라 아버지를 도와 가축을 돌보고 동네 아이들과 산비탈을 뛰어다니며 강원도 사투리만 썼다. 수지는 박 여사가 듣지 않을 때 몰래 그에게 표준말을 가르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재빨리 그 시도를 막았다. 쟨 강원도 사람이야. 그녀는 며느리의 뺨을 때리며 고함쳤다. 표준말은 필요 없어. 너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으로 자라면 큰일이지. 미나는 달랐다. 그녀는 엄마에게 찰싹부터 밤에 엄마가 조용히 불러주는 자장가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수진의 눈을 쏙 빼닮은 그녀의 회녹색 눈에는 이 모든 세월 동안 엄마 마음속에 살았던 다른 삶에 대한 똑같은 그리움이 비쳐 보였다. 긴 밤, 코고는 김철수와 벽 사이의 딱딱한 침대에 누워 수진은 눈을 감고 광주로 돌아갔다. 아빠가 5.18 기념공원에서 그녀를 목말 태워주던 모습, 엄마가 토요일마다 바닐라 빵을 구워온 집안을 아늑함으로 채우던 모습을 떠올렸다. 항상 그녀의 손을 잡아 끌던 어린 지훈이를 생각했다. 누나, 그네 타러 가자. 응, 제발. 학창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서툴고 애틋했던 첫사랑, 강당에서의 졸업파티, 엄마가 일주일 내내 밤새워 직접 만들어준 드레스, 강의와 시험, 교과서를 붙들고
지새운 잠 못 이루는 밤들로 가득했던 대학교. 그리고 누구보다 신뢰했던 친구, 유라. 그녀를 생각하면 속에서 너무나 큰 증오가 치밀어 올라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수지는 오래전에 모든 것을 깨달았다. 우연한 납치도 불행한 운명도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된 음모였다. 그리고 유라는 미끼였다. 돈에 그녀를 팔아넘긴 유다였다. 엄마, 아빠, 저 살아있어요. 그녀는 어둠 속에 속삭였다. 저 여기 있어요. 이 산속에요. 저를 기다려주세요. 저 꼭 돌아갈게요. 이 소리 없는 기도가 그녀를 완전한 절망으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저 멀리 어딘가에 그녀가 일하는 가축이 아니라 인간이었던 세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언젠가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기회는 15년 후에 찾아왔다. 수진이 거의 희망을 포기했을 때였다. 김철수는 서울건설 현장에 3개월간 일하러 떠났다. 강민혁은 오래전에 속초에 정착했고 6개월에 한 번꼴로 드물게 나타났다. 다른 형제는 자기 마을에 살며 동생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박 여사, 암이 2년째 그녀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녀는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고통에 신음할 뿐이었다. 운명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를 돌보는 것은 바로 수진. 그녀가 그 모든 세월 동안 괴롭혔던 바로 그 며느리였다. 물 시어머니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물 좀 다오, 이 도시녀나. 수진은 물을 가져다 숟가락으로 떠먹이고 이불을 갈고 젖은 수건으로 깡마른 몸을 닦아주었다. 이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고소해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으며 해냈다. 집에는 이제 4사람만 남았다. 죽어가는 시어머니, 그녀 자신, 17살의 민준, 그리고 13살의 미나. 그리고 수지는 깨달았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회,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녀는 39이었다. 수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건강은 망가졌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민주는 이곳 사람으로 자랐고 강원도 사투리만 썼으며 이 산을 고향으로, 아버지를 영웅으로 여겼다. 그에게 한국의 다른 지역은 멀고 낯선 나라였고 그저 건너 들은 이야기로만 알 뿐이었다. 그는 엄마와 함께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녀가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소란을 피우고 이웃을 부를 것이다. 3일 밤낮으로 수지는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결정을 내리느라 잠 못 이루고 고뇌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녀는 결심했다. 미나만 데려갈 것이다. 아들은 남겨둬야 했다. 준비는 사흘이 걸렸다. 박 여사의 비밀 장소에서 그녀는 40만 원을 훔쳤다. 그녀 자신의 돈 중 보잘것없는 자네였다. 헛간에서 낡은 재킷과 달아빠진 운동화를 찾았다. 버스 시간표를 외웠다. 속초행 버스는 이웃 마을에서 새벽 6시에 출발했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3km를 내려가야 했다. 탈출하던 밤, 그녀는 박 여사에게 진통제 2배를 먹였다. 더 깊이 잠들라고. 새벽 2시에 그녀는 미나를 깨웠다.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딸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갈 거야. 근데 이건 비밀이니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여자아이는 졸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믿음직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들은 뒷문을 통해 으슬으슬한 10월의 밤속으로 빠져나왔다. 돌길을 따라 걷는 3km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미나는 1km도 채 못 가서 지쳐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구간은 수진이 딸을 안고 어둠 속에서 돌에 걸려 비틀거리며 걸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정류장에 도착했다. 길가에 빛바랜 표지판이 달린 기둥 하나가 전부였다. 1시간의 기다림은 고통스럽게 길었다. 모든 소리에 움찔했다. 멀리서 비치는 모든 자동차 불빛이 추격대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저 제 갈 길 바쁜 트럭들일 뿐이었다. 버스는 정확히 6시에 도착했다. 경유와 땀냄새가 뱃날고 덜컹거리는 시외버스였다. 코수염을 기른 나이든 운전기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새벽에 산중에서 아이를 데리고 수건을 쓴 도시 여자.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뒷자리를 가리킬 뿐이었다. 속초까지 가는 4시간 동안 수지는 잠든 미나를 꼭 껴안은 채 숨도 쉬지 않고 앉아 있었다. 버스가 멈출까봐, 강민혁의 차가 나타날까봐, 그들이 다시 끌려갈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산은 뒤로 멀어졌고 앞에는 바다가 반짝였으며 첫 도시의 집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유였다. 속초경찰서에서 당직 경찰은 처음에는 그녀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제 이름은 박수진입니다. 수진은 세 번째로 반복했다. 15년 전에 납치당했어요. 저는 광주 사람이에요. 전산조회를 해보세요. 신고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는 마지못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멈춰서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는 다시 모니터를 보았다. 신고 기록. 있습니다. 2007년 아직도 실종 상태네요. 그는 벌떡 일어섰다. 경감님, 긴급 상황입니다. 소동이 벌어지고 전화가 오가고 조서가 작성되고 끝없는 질문이 이어졌다. 그 후 몇 주는 관료주의의 마라톤으로 변했다. 먼저 신체 감정을 통해 수년간의 폭력 흔적을 기록하고 그 다음엔 수사위원회에서의 끝없는 신문, 대질 신문, 사진을 통한 신원 확인이 이어졌다. 동시에 서류를 복구해야 했다. 신분증 분실 신고, 주민센터에 재발급 신청, 기다림, 그리고 또 기다림. 미나의 경우는 훨씬 더 복잡했다. 공식적인 혼인관계 밖에서 태어나 출생 신고도 서류 한 장도 없는 아이, DNA 검사, 강원도로의 공문 요청, 법원을 통한 모자관계 확인.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수진은 새 신분증을 손에 쥐었고 미나는 아버지 칸에 줄이 그어진 출생증명서를 받았다. 광주행 비행기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었다. 광주공항에서 세 사람이 그녀를 맞이했다. 수진은 그들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아버지는 머리가 희끗해지고 등이 굽어 20년은 늙어 보였다. 어머니는 깡말랐고 손이 가늘게 떨렸다. 더 이상 소년이 아닌 굳은 시선을 가진 33살의 남자가 된 지훈은 조금 떨어져 서 있었다. 그는 제복을 입지 않았다. 이 날을 위해 특별히 휴가를 내고 사복 차림으로 나왔다. 그때 그는 이미 5년차 지구대 경찰관이었다. 군 제대 후 경찰이 되었는데 마치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엄마는 딸을 오랫동안 마치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행인들이 돌아볼 정도로 크게 외치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목에 매달려 흐느끼며 주문처럼 되뇌었다. 우리 딸, 살아있었구나. 내 수진이, 내 새끼. 아버지는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처음이었다. 수진이 사라졌을 때도 어머니를 여의었을 때도 울지 않았던 그였지만 지금은 멈출 수가 없었다. 누나 지훈은 그녀를 유령처럼 바라보았다. 정말 누나 맞아. 그는 그녀가 사라질까 봐 두려운 듯 어색하게 그녀를 껴안았다. 그러고는 겁에 질려 엄마 다리에 꼭 붙어있는 미나를 발견했다. 이 아이는 누나 딸이야? 응, 미나야. 지훈이 삼촌한테 인사해야지. 여자아이는 엄마 뒤로 더욱 숨어버렸다. 그녀에게 이 사람들은 낯설었고 그들의 눈물은 무서웠다. 김씨 일가에 대한 재판은 3개월 후에 시작되었다. 박 여사는 재판을 보지 못했다. 수진이 탈출한 지 한 달 만에 아들들 없이 홀로 죽었다. 김철수는 서울건설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다. 강민혁은 속초의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2달 동안 수진은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듯 단조롭고 무감정하게 증언했다. 변호사들은 그녀를 자발적으로 결혼했다가 마음이 변해 남편에게서 도망친 여자로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서류철, 15년간의 그만의 수사가 담긴 기록이 그들의 주장을 산산조각냈다. 판결은 김철수에게 징역 14년, 강민혁에게는 주동자로 10년이 선고되었다. 수진은 판결을 들으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기쁨도, 안도감도. 그 세월은 어차피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유라는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공모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진 후 그녀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남편은 배신자와 살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냈고 직장에서 해고당했으며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1년 후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다른 도시로 떠났다. 하늘이 다 보고 계신 거야. 유라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가 말했다. 각자 지은 대로 받는 법이지. 3년이 흘렀다. 수진은 다시 회계사로 일했다. 전문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다. 작은 아파트를 얻어 미나를 키웠다. 아이는 학교에 들어가 금세 표준말을 배우고 친구들을 사귀었다. 산에 대한 기억은 거의 하지 않았다. 아이의 기억력은 자비로웠다. 민주는 재판 후 1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다. 이야기가 전국 언론에 보도되었다. 기자들은 광주 포로에 대해 썼고 청년은 휴대전화로 뉴스를 훑어보다가 우연히 그 기사를 발견했다. 오랫동안 망설였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통해 번호를 찾았다. 마침내 전화를 걸었을 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3번이나 끊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무심코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는 젊은 남성의 것이었고 강한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휴대전화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수화기를 다시 붙잡았다. 민준아, 아들 너니? 네, 엄마. 저 가고 싶어요. 가도 돼요? 물론이지, 아들. 와, 기다리고 있을게. 항상 기다렸어. 전화를 끊고 수지는 오랫동안 부엌의 정적 속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평범한 광주의 저녁이 소란스러웠다. 차들이 윙윙거리고 마당에서 아이들이 소리쳤다. 봄 내음과 신선한 잎사귀 냄새가 났다. 어쩌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진정한 행복이란 계획대로의 완벽한 삶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 남은 것들을 모아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비록 금이 가고 불완전할지라도 온전한 자신만의 것을. 민주는 일주일 후에 도착했다. 키가 크고 앵결러하며 아버지의 이목구비를 닮았지만 어머니의 눈을 가진 모습이었다. 그들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다시 대화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서로를 잃어버렸지만 어쩌면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어머니와 아들이었다.